예,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는 가끔 저희가요, 약간 신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애널리스트분 모시는 날, 이렇게 그날 그 섹터가 되게 좋은 날이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딱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박찬솔 위원님 모시고 로봇주 얘기를 딱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강하면 어떠세요? 마침 이렇게 방송 나오신 날. 일단 기분이 좋죠. 그쵸. 네, 작년부터 계속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입장으로서는 실제로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애널리스트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자기가 굉장히 진짜 뭐 여러 날을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뭐 찾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아웃풋이 결국은 리포트인데 그 리포트가 시장에서 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주가도 안 움직이고 그러면 참 서운하죠. 근데 요즘에 뭐 보면은 로봇주들은 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가 관심이 없을 때도 리포트가 나오면 되게 관심 있게 보시는 거 보고 주가도 움직이는 거 보면 시장에서 약간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수급 주체를 좀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매크로 그리고 미국 시장의 관점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분기별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나 좀 적어도 연간 단위로 좀 실적이 개선되는 업체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연간 단위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뭔가 약간 숫자가 나온다 이거죠. 결국에는 어떤 분야에서 숫자가 나올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다양한 어떤 내러티브에 좀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좀 말씀 여쭤본 것도 그러니까 로봇주가 이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오를 때 정말 화끈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어느 순간 보면 원래 저 자리였던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겁난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섹터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조금씩 보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우상향을 한다는 말씀드린 것도 이게 이 변동 폭이 여전히 뭐 큰 거는 맞는데 조금씩 이게 줄어든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뭔가 펀더멘탈이 좀 이 주가를 이렇게 따라와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보시기에 우리나라 로봇 업체들이 뭐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휴머노이드 하는 데도 있고 뭐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부품 만드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조금씩 이렇게 좀 그 간극을 좁혀가는 때라고 보십니까? 기대감과 수치와의? 꼭 그렇진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좀 혼란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년부터 조금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또 24년 빠지고 예. 다시 25년에 또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네. 중장기적인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업다운이 좀 심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투자자분들도 미래 산업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 또 실망 매물도 출회를 하고 하면서 변동성이 지금까지는 좀 컸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변동성이 위로 가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향을 하면서 예, 지금까지는 제자리로 좀 돌아오는 변동성이었다고 맞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네. 예, 지금은 변동성이 앞으로도 클 거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위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저점이 높아지지만 그렇죠. 변동성은 유지되는. 네. 그 사실은 최근에 로봇주들이 좀 부상을 했던 가장 큰 거는 노란봉투법 통과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일부 이제 대기업들 중에서 이제 파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이런 부분들, 이런 약간 돌발적인 변수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변동성을 키우는 건지 아니면 우상향 쪽으로 이게 가는 거에 일단 시발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산업의 기존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다양한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는 하나의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최근에 봐도 더 이상 로봇 섹터의 주가를 떨어지게
떨어지는 것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이 로봇이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는 건 조금 이르고 뭔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사람을 조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식당에서 이렇게 사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좀 협동용 로봇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좀 먼저 우리는 조금 더 무게감을 좀 실어도 되겠네요. 그 분야는 사실 지난 몇 년간 중국 시장에 상당히 조금 MS를 많이 뺏겨왔고요. 오히려. 네. 예, 그래서 협동 쪽으로 가보려고 했죠. 산업용 쪽의 경쟁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자율주행, 뭐 안내 로봇이라던가 서빙 로봇 또 시도를 해봤지만 생각보다 이 경쟁이 어려웠습니다. 그 중국하고.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가격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부가 가치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저희는 한 단계 넘어서 AI의 궁극인 휴머노이드를 할 수밖에 없겠다까지 좀 밀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밀렸다는 말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네요. 어차피 이 범용 로봇에서는 우리가 중국이랑 경쟁이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가격 경쟁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로봇 섹터를 보면 기존의 기계 업종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정말 IT, 딥테크라고 볼 수 있는 학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다양한 휴머노이드 흐름에 의해서 예. 딥테크 학계와 기계 업종의 만남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 예전에는 이런 결합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그렇죠. 기계 업종 사이의 경쟁이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가는 조금 더 진화된 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고 그게 맞습니다. 이제 실체적으로는 휴머노이드 같은 이런 걸로 가는 거고 궁극적인 뭐 로봇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이제 뭐 AI 뭐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좀 들어갈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이제 이랬던 범용 로봇에서 가격 경쟁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라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다고 그러면 근데 거기서 우리가 경쟁력이 거기서도 우리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로봇 산업은 사실 되게 아주 뿌리부터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상반기 실적을 봤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것을 또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네. 로봇 산업이 수요가 높아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수요 측면에서 다양한 수요 기업들에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산업일 거고 그렇죠. 사회적인 합의가 없이 성장하기 힘든 국면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미국에서 뭐 민간 파트에서 트럼프 정부 이후로는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 기업들한테 이제 보조금까지 주면서 로봇 채택률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고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 간 경쟁 시대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이를테면 소버린 AI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인 거군요. 그것도 그 큰 흐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될 수 없었던 정치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25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분야가 휴머노이드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딱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도 로봇을 되게 중요한 제조업의 한 분야로 키우겠다는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특히 피지컬 AI 이렇게 얘기를 아예 하면서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AI를 소버린 AI로 키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로봇도 이를테면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사실 중국이 이미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만 우리도 그 길을 조금 뒤늦었지만 가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갈 수밖에 없고요. 네. 안보 측면에서 뭐 국력 측면 뭐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만의 기술력 없이는 결국에는 타 국가에 기술적으로 종속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소버린 AI뿐만 아니라 소버린 로봇이라는 표현을 해도 이제 틀린 말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건데 이게 근데 우리가 좀 많이 늦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게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 물론 지원을 하고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이즈도 사이즈고 우리가 물론 제조업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K조선, K방산 이렇게 쭉 K를 붙이지 않습니까? K팝 이렇게 해가지고
K 로봇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길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게 AI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그 선형적인 성장을 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을 봐도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네. 따라갈 수 있는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지금까지 확보를 할 때는 결국에는 자율주행 차의 확산으로 좀 시작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라벨링을 먼저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이제 그 리얼 투 심 갭, 그러니까 현실과 이 시뮬레이션의 갭 차이를 축소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의 성장 없이는 완전한 AI가 나오기 힘들 거다. 적어도 피지컬 AI 쪽에선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결국에 미중 관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미국의 하드웨어 파트를 중국이 해왔다면 앞으로 피지컬 AI 할 때 미국이 혼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시장이 좀 그렇죠.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마치 우리가 지금 조선이나 원전이나 이런 것처럼 배터리도 그렇고 그동안에 중국이 이렇게 해오던 어떤 그런 제조와 관련된 이 분야, 이 파트를 중국을 좀 견제해서 좀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그 자리를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서 이를테면 장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미국 이번 정권에서 밀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번 정권이라는 건 이재명 정부를 얘기하시는 거죠? 트럼프 정권 트럼프 정권에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조선업에서 뭐 마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전 관련해서는 만우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미국과의 제조 분야에서 협력이 좀 더 확장이 돼가는 측면이긴 한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대체를 하려면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럴 만한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걸 걔들도 냉정하게 평가를 할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가 좀 나오는 걸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뭐 내재화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지가 좀 좁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테슬라는 조금 논외로 봐야 되는 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풀 인터그레이션을 원하는 기업이고 내재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일관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버티컬을 하고 싶은 기업이고 이게 애플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테슬라는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다른 업체들은 그런 제조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네요. 네. 뭐 다른 로봇 회사들이 많은데 테슬라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못하는 거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쌓아왔던 그런 제조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로봇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테슬라도 중국에 공장을 세우면서 그 제조 기술을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프리몬트에 이제 적용을 시켰다고 하면 다른 다양한 스타트업, 미국 휴머노이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목표를 하고 있는 저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테슬라의 데이터 컬렉션 측면에서 뒤질 테니 그렇죠. 결국에 제조 파트너가 필요할 거다. 그 제조 파트너를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이 이를테면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를 할 만한 경쟁력 있는 회사가 일단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데는 뭐 가능할 테고 거기는 뭐 아예 휴머노이드를 하는 데니까 국내에서도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 정도가 그런 파트너가 될 만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구소로 출발한 업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제조라고 하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제조가 아니라 현대차의 제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의 제조가 아니라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도 연구소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삼성의 제조를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도가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뭐 최대 주주 뭐 이런 개념인데, 그다음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최대 주주 이런 개념인데, 이게 조금 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이 회사들의 뭔가 장악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 그다음에 더 어떤 참여 어떤 유리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계속 그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상장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큰 대기업이랑 뭔가 주요 주주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로봇 회사들. 그럼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독자 생존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미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 역량은 있고 뭐 R&D 분야에서 미국 쪽에 다양한 어떤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지만 네. 분명한 미국 쪽의 소프트웨어, 국내 하드웨어 파트너십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독자 생존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생기면서 그러니까요.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거를 정부가 좀 나서서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나 그런 작업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좀 작은 그 로봇 회사들이 상당히 좀 힘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엄청 큰 힘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이 로봇 흐름을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사실 시작된 흐름이고 네. 중국 업체들이 테슬라가 시작하는 걸 보고 23년도, 24년도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25년에 시작한다고 하면 결국에 기존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결국에 패스트 팔로잉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그 패스트 팔로잉을 하려도 뭔가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건데, 미국의 파트너가 된다라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해볼만 하겠네요, 정말. 네, 굉장히 유의미한 파트너십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지금 뭐 오늘 로봇주도 상당히들 좋은데,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보다도 이제 작은 회사들 주가가 훨씬 더 오늘 많이 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건 뭐 그동안에도 늘 봐왔던 얘기고, 좀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커지지만 점점 우상향할 거다, 이 전제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중 같은 이제 상황에서 이게 딱 사가지고 계속 소위 말하는 1, 2년, 2, 3년 가져가는 투자가 로봇 투자에서도 좀 이제는 가능한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작은 업체들이 주가 상승 폭이 큰 이유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크고요. 결국에 노란봉투법도 그렇죠, 연관이 그렇죠. 있겠지만 네.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 3년에서 5년 뒤에 있는 멀리 있는 일을 조금 더 빨리 땡겨올 수 있는 국면으로 연말까지 이제 진입한다라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거 외에도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최근 회복에서 확장 국면으로 그렇죠. 진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는 대기업들도 기존에 있는 흐름뿐만 아니라 확장 국면에서는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도 지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 중에서 로봇주를 포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성장 흐름보다 더 빠른 가파른 성장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은 그것을 플레이할 때 조금 더 가볍고 시총이 작은 기업들로 기술이 높은 회사 위주로 좀 일단 보려고 기술력이 하고 확실히 있습니다. 있는 회사들. 예. 그럼- 당장 실적이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을 걸로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랬고, 뭐 로보티즈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지분을 뭐 대거 사거나 또는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한번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그러면 이런 유의 그러니까 국내든 해외든 기업들이 이렇게 뭐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분을 대거 인수해서 뭐 주요 주주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특정 분야에 진출을 할 때 이런 작은 업체들이랑 MOU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꼭 지분을 인수하거나 이러진 않더라도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결국은 확실한 자기들만의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 중에서 좀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 보신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몇 군데 있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레인보우 그리고 로보티즈랑 MOU를 맺은 시메스라는 업체가 있고요. 시메스. 네, 이거는 물류 시장에 진입할 때 AI 소프트웨어로서 역할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쿠팡 같은 데가 되게 좋아하겠군요, 이 회사. 맞습니다. 쿠팡이랑 지금 본격적인 납품 논의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럼 이 회사는 그 물류를 할 수 있는 그 로봇을 이미 개발한 회사입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죠. 소프트웨어가 네, 있다. 그래서 그럼-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이송하는 부분에 특화된 업체고 링크 솔루션이라는 업체도 있는데요. 여긴 좀 낯서네요. 예, 여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업체인데 기존의 3D 프린팅 하던 업체들이랑은 다르게 다양한 머티리얼들을 뭐 티타늄 등 아, 프린팅해서 이 R&D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초대형 프린터로 다양한 어떤 모양들의 휴머노이드 뭐 팔이라던가 부품들이던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관심을 일종의 갖고 뭐 있고요. 금형 회사 같은 그런 업체군요. 네, 금형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칭하는 적칭하는. 예, 그런 기업도 있고 이제 KNR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압 로봇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 전기식으로 로봇 섹터가 옮겨가다 보니까 무거운 거를 드는 파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압이랑 전기식이랑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네. 네, 이런 상황으로 정리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뭐 비상장 업체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로텀이라는 고출력 모터 업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좀 모터가 조금 약하죠.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이제 QDD라고 해서 이제 감속기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모터 자체적으로 그 힘을 낼 수 있는 분야로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데 로텀이라는 회사. 네. 그래서 가격을 결국 낮추고 경량화해야 되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습니다. B2C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로봇이 커지면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집에서 다니려면. 그래서 그런 기업이 있고 로앤서지컬이라는 업체도 있고요. 에이딘 로보틱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위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상반신 그리고 손. 예, 지난번에 기사로 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어떤 회사들인지 저는 잘 모르죠.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근데 계속해서 비상장인데도 어떤 그 로봇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약간 좀 든든해지네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되게 미약하고 작고, 그다음에 아직 돈을 못 버는 거죠. 수치가 안 나오는데. 뭔가 미국과의 어떤 파트너십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정부가 R&D 지원이라든가 또는 해외 지출 지원이라든가 제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백업을 되게 좀 잘해주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해서 뭐 미국의 로봇 제조 쪽 이런 쪽에 파트너가 될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굉장히 있다. 네,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장사 기계 업종 그리고 학계 이제 딥테크 딥테크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상장 업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는 딥테크가 이 비상장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몸덩어리가 로봇의 몸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특히 지금 비상장 회사들 중에 스타트업 같은 데는 그런 데 좀 치중해서 하는 애들이 네, 많다. 연구소나 뭐 대학 연구기관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시던 분들이 이제 흐름이 그렇죠. 전환되는 것을 보고 그렇죠. 기업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무서운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예, 오늘 SK증권 박찬솔 위원하고요 로봇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께서 좀 유념하시면서 좀 계속 로봇주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